금융기관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자금의 수요자와 자금의 공급자라는 두 개의 집단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개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고,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두 가지 경제 주체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의 공급자, 이제 영어로 하면 supplier of funds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돈이 있다라고 해서 뭐 정말 뭐 빌 게이츠 같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순간순간에 여유롭게 자기가 지금 쓸 것보다,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되는 것보다 남는 자금이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것을 자금의 공급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의 수요자는 돈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 그런 경제 주체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이 있다면 이것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두 집단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서로가 상부상조할 수가 있겠죠. 자금이 넘쳐나는 공급자는 그 넘쳐나는 잉여의 자금을 자금의 수요자에게 주고, 자금의 수요자는 그 받은 자금을 활용을 해서 어떠한 자기의 상상을 실제로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추가적인 이익을 자금의 공급자와 다시 나누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금융기관이 바로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꼭 필요하냐? 이제 요거즘에 이제 핀테크의 기본적인 출현 자체도 금융기관도 금융회사들 굉장히 고자세고 건방지고 좀 까분다. 그래서 이러한 중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너희 없어도 돼 라고 해서 출발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중요한 것이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요소가 없어도 되느냐, 왜 중요한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없이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없는 그런 세상을 지금 여기 그림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households라고 되는 거는 그 가계죠, 가계.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의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저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오늘 당장 써야 되는 것보다 추가로 있는 자금을 미래를 위해서 남겨놓게 된다. 근데 반면에 기업들은 보통 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이렇게 지금 서로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가계 혹은 투자자는 지금 오늘 기업에게 현금을 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서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자, 증권은 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아니면은 채권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증권이라고 하지만, 증권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증서입니다. 약속의 문서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것을 어떻게 되갚겠다라는 서로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서를 증빙 자료로서 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필요해지면은 다시 내주고, 자,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줬던 거를 증빙을 할 테니까 다시 돈을 내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equity, debt 이렇게 주식, 자기 자본 혹은 부채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을 해서
기업이 투자자에게 주고 이런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고, 이제 미래에 그럼 기업이 받은 돈으로 다시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금융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금융기관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몇 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융이니까 비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렇게 금융기관이 없다면 선별 비용, 감독 비용, 유동화 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비용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요 앞에 두 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업 재무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왔던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보 비대칭이라는 것은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정보가 적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약은 쌍방이니까 계약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정보가 많고 계약에 참여하는 그 반대쪽은 정보가 부족한 상황, 이것을 우리는 정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계약을 하기가 꺼려지게 돼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은 사람은 자기만 아는 것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는 그때 한때에는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유리한 계약을 협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신뢰가 없어지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불신하게 된다면 너랑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꺼려하게 된다. 그러므로 금융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 비대칭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모습으로 구분돼서 나타나는데, 먼저 역선택이에요. 역선택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은 개괄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조지 에컬로프라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제 미국의 경제 대가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논문 이름이 Market for Lemons, 그래서 레몬 시장이에요. 이 레몬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망고나 뭐 이런 과일처럼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고 탐스럽게 생겼지만 까서 먹어보면은 아우 셔 해서 뱉어버리게 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에컬로프가 이거를 제목으로 했는데, 이 레몬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이 비유로서 중고차에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는 당근이 있잖아요. 중고 거래를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그 중고 거래의 일반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에컬로프가 이제 미국의 경우는 땅이 워낙 넓은데 또 공공 대중교통은 잘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각자 학생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신차를 살 수가 없고 중고차를 시장에서 사서 이제 그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고차의 경우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워낙 복잡한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아주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이 자동차를 5만 킬로 동안 운전을 한 사람이 살살 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맨날 거의 뭐 카트라이더 하듯이 했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반딱반딱해 보여도 속에 부품들이 고장이 나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꼭 중고차 거래뿐만이 아니라 당근을 비롯한 중고나라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항상 파는 사람은 다 좋대. 근데 그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고지고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면 사는 사람이 이거를 꼼꼼하게 검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중고차를 살 때는 이제 우리가 아무개 씨한테 사지 않고 아무한테나서나 이 중고차를 사지 않고 이왕이면은 인증된 중고차 딜러한테 사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인증 딜러다, 뭐 아니면은 뭐 SK 뭐 무슨 카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추가가 필요하고, 그럼 그 인증을 받는 게 비용입니다. 그럼 그 비용이 결국은 고객한테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선별의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금융에 적용을 하면 내가 가게의 주체인 내가 혹은 투자자로서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많고 많은 수만, 수천만, 수억의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는 진짜 좋은 기업도 있어요. 하지만 상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기업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얘한테 돈을 투자해도 될까? 믿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은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굳이 투자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자는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게 금융기관이 없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형태의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품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얌체짓을 하는 것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할 때는 거의 뭐 그 절하고 정말 뭐 싹싹 빌면서 아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속담처럼 돈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기업이 정말 열심히 할 거냐,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력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한 결과인지 아니면 띵가띵가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면 그 기업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죠.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분을. 그러면은 그때 내가 매일매일 그 기업을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현실에서는 경영진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면서 믿고 맡깁니다. 이거를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자는 일종의 서번트죠. 하인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경영진들이
이제 또 거들먹거리면서 쓸데없는데 이제 낭비를 하고 내 돈 아니니까 하면서 함부로 쓰게 되죠. 그래서 뭐 자기가 타고 다닐 법인 차량을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비싼 럭셔리카를 산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가는데 그래도 지위가 있으니까 비즈니스석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퍼스트 클래스를 탄다거나, 호텔을 5성급을 투숙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자기 사무실에 이따만한 뭐 호랑이 가죽이나 뭐 상아를 논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러면은 어디서 나온 돈이냐?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정말 알뜰살뜰 최선을 다했느냐 라는 것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서 잘하고 있지? 그래, 믿는다. 매일매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되는 거고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용을 우리는 감독의 비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 기업이 정말 성실하게 신의를 지켜서 열심히 약속을 지키려고 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계약은 맺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좀 해이한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없으므로 계속 감독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정보 비대칭보다는 타이밍의 문제예요. 자, 유동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 어떠한 자산을 내가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유동성에 대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과 자금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이왕이면 오래 쓰고 싶겠죠. 그래서 안 바꿔줘도 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반면에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빨리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윳돈이 있어서 뭐 적금을 새로 은행에서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할 수도 있고, 혹은 등록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 교육을 위한 금액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정을 꾸리면은 이제 아들 딸을 낳아서 이제 많은 돈을 쓸 수도 있겠죠. 늘 뭔가 돈을 쓸 일이 예상치 못하게 생기게 되는데, 그때 이게 서로 간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기업한테 물어봤더니 3년 동안 돈을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3년 적어놨으면 3년간은 이 사람들의 시간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1년 만에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장을 찍은 나의 계약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니까. 그러므로 내가 현금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차선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이거를 되돌려주고 기업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거를 다른 투자자한테 떠넘기고 그 대신 그 투자자한테서 이거의 대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내가 급할수록. 자, 예를 들면 10만원짜리 주식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거를 무조건 현금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9만 원에라도 팔 테니 제발 사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나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짜리에 팔면 1만 원을 손해봤다. 이제 그게 바로 유동화 비용입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금융기관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금융기관의 역할을 이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먼저 첫 번째, 선별을 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정보를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나 신용평가사 이런 데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죠. 이거를 우리는 신용평가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서 사회에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주식시장에 증권사에서 일하는 또 대표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애널리스트가 있죠. 애널리스트가 하는 역할이 뭐냐? 주식 투자자 한 명 한 명이 주식을 분석하는 대신에 애널리스트가 그 주식을 대신 분석을 해서 우리 투자자한테 의미가 있는 정보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는 직접 연구를 안 해보더라도 이 주식이 몇만 원이면 적당하겠구나 라는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온전히 투자자 한 명이 하는 것만큼을 은행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자 여러 명이 하는 것보다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 하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죠. 각자의 생업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기관은 이 금융 관련된 일만 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많은 사례로부터 축적된 정보가 있고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라고 적어놨는데 뭐 이런 겁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주식이 있고 이거를 투자자 A, B, C, D 이렇게 뭐 4명이 각자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A도 분석을 하고 B도 분석을 하고 C도 분석을 하고 D도 분석을 해서 열심히 고민을 하면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에서 보면은 낭비죠. 왜냐하면 똑같은 짓거리를 투자자마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 한 명이 있으면 너 한 명만 고생하면 우리가 다 편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번 할 거를 한 번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가능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관리감독에 관련된 건데 금융기관은 위임받은 감독자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감독해 드립니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업의 채권을 사면 직접 사면 그 경우에 그 기업이 좀 안 좋은 기업일수록 나는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과연 이번에 이자를 나한테 줄까 안 줄까 이걸 고민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은행에 예금자로서 예금을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은행은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나는 마음이 편하죠. 왜냐하면 은행이 돈 받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내 일상을 즐기면 돼요. 그러면은 은행이 알아서 때 되면은 기업한테 가서 돈 내놔 하고 뭐 다시 돈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갱신도 시켜주고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주식 투자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죠. 내가 직접 주식을 사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좋은 주식을 골라줍니다. 자,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 주식의 그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느냐 걱정을 할 수 있는데 펀드에 가입할 때는 보통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가 그 기업에 투자한 기업의 이사회에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이 사람을 뽑아 놓을 거니까 그러면은 나 대신 그 펀드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자산 변환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은행이 바로 대표적으로 자산을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예금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출금 계좌에 오늘 지금 3시 35분에 얼마를 돈을 넣어놨다. 여유 돈이 있어서 넣어놨다. 근데 그거를 내일 빼면은 은행이 나를 고소하느냐? 안 합니다. 내가 예금을 할 때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나의 입출금 계좌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즉 이거는 단기 자산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심지어는 넣고 바로 빼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물론 이자는 적어지겠죠. 그 대신 갑자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까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출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모아서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는 기업한테 장기로 돈을 빌려줍니다. 예를 들면 3년 대출, 5년 대출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돌려주는 걸 걱정 안 하고 그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변환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똑같은 성질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만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은행은 예금자와 빌리는 기업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각자의 니즈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없었을 때는 돈을 맡기는 사람은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은 늦게 갚았으면 좋겠는데 하기 때문에 서로의 요구사항이 달라요. 요구사항이 다르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라는 중개자가 있기 때문에 너는 내가 다시 내가 너한테 이렇게 2단계로 감으로써 그게 서로 니즈가 달라도 계약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 이 자산 변환이 만기를 변화시키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면 유동성 공급이라는 요 두 번째 표현은
이걸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쉬운 정도,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최근에는 펀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펀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예요. 펀드는 특히 뮤추얼 펀드라는 펀드는 내가 언제 돈을 넣고 추가로 돈을 넣고 이게 다 자유롭고, 그 펀드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투자를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주식을 사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물론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오늘 팔겠다라고 하면 팔 수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주식은 거의 대부분 내가 원하는 날에 팔 수 있지만, 코스닥 이런 데 가서 중소기업 주식을 팔려고 하면은 못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판다는 것은 그 반대쪽에 주식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펀드는 내가 펀드에서 빠져나오겠다라고 하면은 펀드 매니저에게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쉽게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듯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 고객들의 다양한 유동성에 대한 선호를 각자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금융기관이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실 수 있듯이 금융기관은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과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각자에게 원하는 형태의 계약을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두 양측을 모두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제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복리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금 소개드린 역할들을 이제 핵심 역할들이라고 한다면 부수적인 역할도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경제 전체를 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라는 이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침체되지도 않고 너무 과열되지도 않고 늘 골디락스처럼 적절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통화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자율을 금리를 바꾼다, 아니면 뭐 한국의 요 원화를 더 찍어낸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정책을 중앙은행이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게 실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 한국은행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은행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융기관들은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줍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라는 건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가 돈을 안 떼먹을 수 있느냐,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것은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건, 아니면 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건,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실적이 생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 과거의 그 기록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냐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이 기업의 거래 과정을 통해서 신용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이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줘도 되겠느냐라는 그런 신용이 생기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세대 간의 시간의 미래로 나의 돈을 보내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물론 금융기관이 없어도 내 아들, 딸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80년대, 90년대 보면은 이사 가려고 장판을 뜯어보니 10,000원짜리가 몇십 장이 나왔더라. 뭐 이런 그 전설 속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니면은 뭐 감자밭에 뭘 묻어놨다, 이런 게 가능하지만 가장 편리하면서도 그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요 돈을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자밭에 묻어 놓으면은 지폐가 그냥 그 지폐 그대로 있지만 거기서 뭐가 추가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가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렇게 두면은. 근데 그거를 내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떤 계좌에 맡길 수가 있죠. 그리고 더 가치를 불릴 수 있고, 그거를 내 자손들의, 내 아들, 딸의, 내 손자, 손녀의 계좌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내에서 그 후손들한테, 혹은 나 개인의 주체에서 봤을 때는 젊은 내가 늙은 나에게 돈을 보내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지급 결제. 특히 요즘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뭐 카카오 페이를 쓴다, 네이버 페이를 쓴다, 뭐 애플 페이를 쓴다, 삼성 페이를 쓴다, 다 지급 결제죠. 이제 이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페이, 무슨 땡땡 페이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하던 지급 결제를 넘겨받은 애들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이 출현하기 전에 대부분의 지급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은행의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이런 것들이 또한 이 금융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그 화폐 단위의 절하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 화폐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그 회사 이름 뭐지? 그렇지, 버크셔 해서웨이에 직접 투자를 한다, 주식으로 라고 하면은 원래는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주식 한 일주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큰 돈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펀드 회사나 아니면 뭐 그 연금 회사를 통하면 그런 곳에도 투자를 할 수 있죠. 작은 돈으로 가지고도. 이제 그런 것이 이 화폐를 쪼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가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왜 특별하냐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금융기관은 왜 규제를 받느냐 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투자자나 아니면은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준다라고 했어요, 금융기관이. 그러면은 그거를 공짜로 해주느냐? 아니거든요. 얘네도 먹고 살아야죠. 얘네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은 자, 얘네한테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얘네가 가져가는 것이 이익이 있을 텐데, 그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얘네는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대응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별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얘네가 감수하는 위험을 우리는 신용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신용 위험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대상이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을 신용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동성 위험 같은 거는 이제 그 유동성 공급 역할과 연관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융기관은 고객들을 위해서 현금을 바로바로 내어 주어야 되죠. 이제 그 대신 자기가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유동성 위험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이익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무관리, 그다음에 뭐 투자론, 기업 재무 이런 선행 과목들에서 주구장창 교수님들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금융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은 노 리스크 노 리턴이다. 위험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 감수할수록 이익도 늘어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럼 금융기관이 어떻게 위험을 늘려서 어떻게 이익을 늘릴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망할 것 같은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한테 신용 위험이 증가가 되고, 그 대신 금융기관의 이익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바로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지 돈을 안 버는 게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금융기관은 자연스럽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다른 산업의 뭐 일반적인 제조회사나 서비스 회사였다면 속된 말로 알바노일 수 있는데, 이제 금융기관은 문제가 생깁니다. 너네가 알아서 위험 감수하고 못하면 망하면 돼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금융기관은 망하면 우리도 망해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08년 9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늘 겪는 문제지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저 돈 빌려서 집 살려고요 라고만 하면은 돈 가져가세요 하고 돈을 막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도 돈을 막 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양의 피드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돈을 빌려주니까 그 돈으로, 그 빌린 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순환이 생기면서 결국 이제 2007년까지 미국의 집값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더욱더 신이 났었죠. 돈을 엄청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자 이게 한순간에 쭈루루르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잘못한 거니까 책임져라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 금융회사가 망하면, 은행들이 망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돈이 날아간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남의 돈으로 장사하는 거예요. 자기네 돈보다 이 고객의 돈을 가지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문제가 있습니다. 망하면 자기네도 피해를 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타격은 예금자에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순환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에 정부들은 안 되겠다. 너희를 엄격하게 규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친
위험과 지나친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야겠다. 이런 것이 강화가 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아주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또 이제 핀테크의 발달과 맞물려서 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핀테크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회사가 아닌 애들이 많거든요. 기술 중심의 회사가 많기 때문에 벤처 회사, 스타트업 이런 데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IT 이런 쪽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규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불만을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그거 못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다. 그래서 규제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최근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핀테크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규제들이 들어가느냐?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건전성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곳에 몰빵하지 마라. 나누어서 투자해라. 그래서 이게 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킬 수 있게. 그다음 두 번째, 자기 자본을 충분히 늘려라.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전형적인 은행의 경우 전체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 즉 은행 주주의 돈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냐? 예금자한테 나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기업보다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잘못된 유인이 발생하죠. 이거 어차피 남의 돈인데 망하면 뭐 그만이지. 망해도 내가 손해볼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돈을 가지고 해라. 네 돈도 최소한 좀 집어넣어라 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장해주자. 예금자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금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 계좌에 얼마를 적금이나 예금을 들면 거기서 아주 조그만한 금액이 은행 계좌에서 다시 빠져나갑니다. 어디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이진 않아요. 어디로 가느냐? 예금보험 공사한테 갑니다. 그리고 예금보험 공사는 그 조그만한 돈들을 모아서 아주 큰 기금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기금이 어디에 쓰이느냐? 혹시라도 어떤 금융기관이 망하면 그 금융기관의 고객들의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마련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이제 그런 방침들이 나오게 되고 금융감독기구,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감독기구는 금감원이 있죠. 금융감독원,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라고 하는데, 그래서 금감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금감원에서 일했는데 금감원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맨날 받는 게 이제 이 금융회사들의 고객의 컴플레인을 자기한테 전화하니까 하루 종일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노이로제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뭐 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뛰쳐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금융감독기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소비자 보호인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금융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약자고, 왜 약자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이 아주 신의를 가지고 금융 소비자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주고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얘네도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정보 비대칭뿐만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정보 비대칭도 있을 수 있더라. 대표적으로 뭐 ELS 사태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나올 텐데 금융회사들이 어떤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금융회사를 이용하든지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그 글은 긴데 그 글이 얼마나 깨알같이 돼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뭐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금융 소비자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불완전 판매라는 게 바로 그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100% 설명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언제 손실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것이 그 어떤 증권회사나 펀드 판매사들이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의 상식이나 직관과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경제학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상품 제조 회사나 서비스 회사들은 그 회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소비자가 이익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밖에 길 걸어가면은 CU, GS, 25시, 뭐 세븐일레븐 이런 식으로 편의점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학교 앞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죠. 뭐 배고프면은 도시락 사 먹을 수 있고 그거를 야간에도 사 먹을 수 있고 이런 서비스 품질이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점주들은 죽을 맛일 거예요. 하지만 고객은 좋더라. 이게 경쟁의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근데 금융기관에도 경쟁을 시키면 좋은데 금융기관에 무제한 경쟁을 시켜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얘네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극악무도한 수단을 쓸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을 더 늘리기 위해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출해줘서는 안 되는 기업한테도 대출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과대 광고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한다거나 뭐 이런 불완전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야, 너네 금융회사로 한번 차리면 웬만하면은 먹고 살게 해줄게 라고 안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너네 적당히 해라 라고 선을 긋는 거죠. 이게 그 의사 같은 뭐 그런 전문 직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회계사나 의사나 이런 거에 이제 그 적정한 그 인원을 제한을 걸어 놓잖아요. 매년 뽑는 사람을. 그런 것도 최소한 먹고 살게 해줄 테니 양심적으로 살아라 라는 거를 이제 보장해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거랑 비슷하게 금융회사들도 아무나 금융회사가 못하게 되게 막음으로써 이미 금융회사 기관인 애들을 보호해주고 그 대신 얘네가 오버하지 않도록 좀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저는 보통 금융기관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여신이라는 게 있는데 여신이라는 게 그 신용을 주는 이런 뜻이에요. 여신이라는 게 신용을 제공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은 결국 돈을 빌려주고 갚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신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주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을 뜻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계약형 금융기관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한 사람들의 그 일생 주기에 따라서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계약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활약하는 애들을 묶어서 금융투자기관이라고 이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각각을 살펴보자면 일단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 속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워너비인 애들이 있는데 얘네를 이제 저축은행 혹은 이제 신용협동기구라고 부릅니다. 그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대출을 해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금에서 나오는 경우 얘네를 공통적으로 얘네를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예금을 가지고 한다 해서 예금 취급 기관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여신 전문 금융 회사는 예금 취급 기관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는 여신 돈은 빌려주는데 예금은 안 받더라. 그러면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으로 다시 빌려주는 애들이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 흔히 보는 캐피탈사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캐피탈사는 이런 거죠. 내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할부 계약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캐피탈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고 신용카드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는 결제의 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단기적인 대출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신용카드를 긁으면 그거를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그 돈을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를 하죠. 그건 뭐냐면 한 달 동안 내가 돈을 빌린 셈이 되는 거예요. 물품이나 서비스를 한 달 동안 미리 이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한 달 후에 결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는 단기 대출을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모든 신용카드 회사는 여신 전문 금융협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형 금융기관에는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자동차이건 건강이든 뭐 질병이든 뭐 실손 의료보험이든 이런 보험들을 제공하는 나에게 어떤 특별한 보호조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 그리고 내가 늙어서 은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운용을 해주는 연금 혹은 연기금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금융투자기관의 대표격으로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 투자은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은행인데요?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학기 중에 이번 학기 내내 가능하면은 그냥 은행보다는 이렇게 괄호치고 상업 이렇게 달아놓을 거예요. 가능하면 이제 여기서의 은행과 이 투자은행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금융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이 은행이랑 투자은행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되는 거고요. 이제 미국의 경우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은행에 해당되는 거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이런 초대형 증권회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전혀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모든 나라에서 그런 건 아니고 유럽에서는 얘네가 한 몸뚱아리인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마다 좀 특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창업투자회사라고 해놓은 거는 벤처 캐피탈을 뜻하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펀드 이제 집합투자기구가 우리나라 펀드를 표현하는 우리나라 그 법적인 용어거든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기구다라고 해서 펀드를 표현하는 게 집합투자기구예요. 그거를 출시하는 자산운용사가 또 금융투자기관에서 대표적인 하나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개 다양한 금융기관 중에서 굳이 물론 뽑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기관을 뽑는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은행입니다.
자, 이거는 미국의 자료인데 1800년대부터 지금 현대까지 각 종류별로 어느 규모의 자산을 다루고 있느냐라는 거를 비교해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은 디퍼지터리 인스티튜션, 요게 예금 취급 기관, 그러니까 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1860년대에는 무려 전체 금융시장의 90%의 자산이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기게 되면서 최근에 오면은 그 비중이 3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2등과 3등이 바뀌었어요. 자, 과거에는 은행 다음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로 오면은 오히려 은행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쭉 따라가 보면 바로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바로 자산 운용사입니다. 펀드를 출시하는 회사. 이것도 주식시장 등 이제 금융시장의 발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그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중요도가 더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금융회사가 바로 이 자산운용사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부터는 이제 매번 어차피 그 금융기관을 다룰 때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이제 오늘은 이제 다음번부터 할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인 은행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핵심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을 비롯한 예금 취급 기관의 특징은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기관도 물론 다양한 고객이 있지만 이 은행은 항상 양쪽을 잘 살펴야 돼요. 두 집단의 고객이 있더라. 첫 번째, 일반 예금을 하는 서민이 있죠. 예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출을 받는 기업 등의 또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쪽을 함께 잘 모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은행의 영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